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진단서를 조작한 것도요. 세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도진의 뇌물 제공 음성. 도진아,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실망에 찬 목소리. 아버지,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변명하려던 도진의 떨리는 입술. 가족을 위해서라고! 너는 가족을 배신한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성동구 고급 빌라 단지의 한적한 저녁, 석양이 거대한 유리창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는 한영기 회장의 모습은 마치 왕자를 잃은 왕처럼 쓸쓸해 보였죠.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맞춤 정장 차림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카리스마 대신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는 고급 도자기 찻잔에서는 이미 식어버린 녹차 향만이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죠. 그 찻잔은 50년 전 한 여인이 직접 구워서 선물해 준 것이었지만 이제 그 기억조차 아련하기만 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대기업 회장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각종 시상식에서 금탑산업 훈장을 받는 장면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정작 한영기 회장은 그 어떤 사진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흐름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 속에서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6시를 알리며 종소리를 울렸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왜 또 안 가셨어요? 큰아들 도진이 거실로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과 조급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도진의 손에는 이탈리아산 명품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 관련 서류들과 상속세 절약 방안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한영기 회장은 도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을 넘긴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돈과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죽을 때 되면 죽겠지. 그만 좀 조르거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냉정했지만 어딘가 깊은 체념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관심 있는 건 자신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둘째 아들 도연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도연은 형인 도진과는 달리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의사였기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의학적 관찰과 함께 다른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과연 유언장을 작성할 만큼 온전한지, 혹시 초기 치매나 인지장애 증상은 없는지를 은밀히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셋째 딸 세진은 조용히 전통차를 우리며 오빠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세진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했던 마지막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세진아, 아빠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어. 순애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단다. 그 사람 때문에 아빠는 평생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아빠가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말들을 들어봐. 그러면 우리 가족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거야. 한영기 회장은 자식들의 시선을 피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위로 노을이 붉게 번져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자신 곁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던 한 여인의 모습이 말이죠. 순애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성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어디 나가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성수는 20년 넘게 한영기 회장의 운전기사이자 신복으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오랜 세월 함께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만이 회장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회장 역시 성수 앞에서만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도진과 도연은 성수를 보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성수에게 더 마음을 열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특히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들을 성수와는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성수가 아버지의 진짜 가족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혈육보다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 질투심마저 들었습니다. 성수야,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 거야. 한영기 회장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성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끔씩 보이는 그 표정, 그 시선의 방향, 그리고 그때마다 중얼거리는 순애라는 이름을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넓은 대리석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속마음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도지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과 주식 포트폴리오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자산 규모를 생각하면 상속세만으로도 수백억 원이 나올 텐데 그 돈을 어떻게 절약할지가 큰 고민이었죠. 도연은 의사로서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혹시 모를 치매 진단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는다면 유언장 작성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진은 어머니의 유언과 함께 최근 아버지가 자주 중얼거리는 순애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상속구도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죠. 한영기 회장은 홀로 자신만의 깊은 추억과 후회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특히 순애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밤마다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자식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한영기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 쌓인 경영서적들과 각종 상장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화려한 족적들이 그의 지난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가 찾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어떤 기억, 어떤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하고 아프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열쇠가 열어줄 과거의 문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이미 다름질치고 있었죠. 내일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한영기 회장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심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어젯밤 꺼내둔 오래된 열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녹이 쓴 작은 열쇠였지만 그 안에는 50년 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열쇠는 순애가 살던 집의 뒷문 열쇠였습니다. 젊은 시절 한영기가 몰래 드나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열쇠 말이죠. 평소 같으면 도진이나 도연이 아침 일찍 들러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조용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수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장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성수야, 오늘 나와 함께 좀 나가자. 갈 곳이 있어. 한영기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는 회장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듯한 어딘가 간절함이 서린 눈빛이었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한영기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곳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차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약속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던 거죠. 도진의 손에는 병원 예약 확인서와 각종 의료진들과의 면담 일정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음에 가겠다. 오늘은 다른 볼일이 있어. 한영기 회장의 단호한 말에 도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병원부터 가시고 다른 일은 나중에 하세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이번 검진에서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었거든요. 만약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다면 유언장 작성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영기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도진아, 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가게 해드려. 성수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도진은 성수를 노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하지만 한영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성수 말이 맞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겠어. 도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와 성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차에 오른 한영기 회장은 성수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123번지로 가자.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성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목구멍이 메마르는 느낌이었죠. 그곳은 50년 전 순애가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성수 자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아픔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성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한영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지. 그녀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동안 한영기 회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지 않았었죠. 좁은 골목길과 기와집들이 정답게 늘어서 있던 그 시절, 순애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그녀와 나눈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순애는 항상 말했습니다. 영기야, 당신은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성수 역시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때 한영기의 절친한 친구였고 종종 순애의 집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거든요. 순애는 성수에게도 친구처럼 대해주었고 가끔 한영기가 없을 때는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성수에게도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개발이 덜 된 탓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순애가 살던 그 집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정원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순애가 정성스럽게 가꿨던 국화꽃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한영기 회장은 차에서 내려 그 폐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애가 대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 그녀가 손수 끓여준 차를 마시며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성수는 회장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수에게도 이곳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는 한영기 회장이 모르는 비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순애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후 성수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들이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한영기 회장은 조심스럽게 폐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죠. 그 소리마저 옛날과 똑같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더욱 선명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이곳 마루에서 순애와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던 날들, 그녀가 직접 기른 국화꽃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 순애가 건네준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빈 방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영기 회장에게는 여전히 그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애의 방이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장롱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붉은 가죽으로 된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죠. 한영기 회장은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애의 아름다운 글씨체가 그를 반겼습니다.
1964년 봄 영기와 함께한 행복한 날들을 기록하며 오늘도 그가 와서 함께 차를 마셨다. 그의 꿈을 듣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첫 문장부터 그의 가슴을 뛰게 했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일기의 내용은 슬퍼졌습니다. 한영기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내용들, 그를 사랑하지만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애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한영기 회장은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도진이 나를 봤어.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야. 하지만 난 떠나야 해. 영기가 큰 사람이 되려면 나 같은 여자는 짐이 될 뿐이야. 성수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한영기 회장은 일기장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건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수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그때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성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성수야, 너 괜찮나? 한영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성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냥 옛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한영기 회장은 성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더 깊은 죄책감과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수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한영기 회장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성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성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한영기 회장은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폐가 안에서 발견한 일기장 한 권이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죠. 한영기 회장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성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수야, 너 알고 있었던 거냐? 그의 질문에 성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수의 고백을 듣고 돌아온 한영기 회장은 평소와 달리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발견한 순애의 일기장은 그의 서재 금고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일기장이 담고 있는 진실의 무게는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수가 50년간 숨겨온 비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영기 회장은 성수를 불렀습니다. 성수야, 이 일기장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성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중요한 물건인데요. 하지만 한영기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도진이가 이걸 알게 되면 큰일이야.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성수에게는 한영기 회장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에 관한 것이었죠. 전주에서 작은 독서방을 운영하고 있는 하늘이 순애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성수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떠나기 전 마지막 만남에서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연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우연히 폐가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서
뒤를 밟아본 것이었죠. 의사인 그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이상 행동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한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부터 마당, 그리고 집 안까지 모든 곳에 아버지와 성수가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과 함께 무언가를 찾았던 듯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죠. 도연은 아버지가 왜 이런 폐가에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치매로 인한 과거 회상이나 착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죠. 순애의 방이었던 곳을 둘러보던 도연은 장롱 서랍에서 놓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집어든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영기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찍힌 자신의 아기 사진이었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성수의 아이 도연이 순애가 몰래 맡겨두었다. 도연은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한영기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 성수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지만 이런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죠. 도연은 서둘러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기도 어려웠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영기 회장의 둘째 아들로서 누려온 모든 것들, 의과대학 진학부터 지금의 병원 개업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나요? 그리고 성수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편 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 원장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다면 유 원장 작성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오시죠. 특히 유 원장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지는 동생 도연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아버지의 치매 진단을 부탁하는 것은 조심스러웠죠. 형제간의 유산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외부 정신과 의사에게 아버지를 진찰받게 한 후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죠.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데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에 따른 보답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찰을 받아보시죠. 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는 진단서를 써드릴 수 없습니다. 도지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는다면 최근에 작성할 유 원장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상속에 따라 재산이 분배될 테고 자신이 장남으로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도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아버지가 최근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이죠. 세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진아, 너희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을지도 몰라. 순애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 말이야. 세진은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순애라는 이름을 검색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주에서 독서방을 운영하는 하늘이라는 여성을 발견했죠.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녀가 어머니가 말했던 그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진은 고민 끝에 하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세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하늘이 정말 자신의 이복자매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걸까요? 세진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독서방에 도착한 세진은 한참 동안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독서방 안에서는 한 여성이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여성의 옆모습에서 세진은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침내 용기를 낸 세진은 독서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늘 씨이신가요? 하늘은 고개를 들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었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세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아빠한테 순애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고요. 하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순애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당신이 한영기 회장의 딸이세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자신과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자매일 가능성을 말이죠. 세진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자매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 두 여성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50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같은 피를 나눈 자매로서의 본능적인 친밀감이었죠. 하늘도 세진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거든요. 세진과 하늘이 서로를 자매로 확신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김성만과 비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김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린 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성만 변호사는 주위를 살핀 후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사전 작성 유도 방법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지는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을 언급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다면 유언장 작성 당시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김성만의 설명에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동생 도연이 정신과 의사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편 도연은 폐가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진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과 동료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 정신 상태를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왜 갑자기? 혹시 치매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시거든. 혼자 어딘가 가시고 과거 얘기를 자주 하시고. 사실 도연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최근의 행동들을 모두 병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더라도 치매 환자의 착각으로 무마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진단서도 써줄 수 있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진찰 후에 결정해야지. 하지만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최대한 도와줄게. 그날 저녁 한영기 회장은 성수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의 일기장은 성수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죠. 성수야,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도진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니. 한영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성수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늘이라는 아가씨를 아시나요? 전주에서 독서방을 하고 있는. 성수의 말에 한영기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그게 누구야? 순애 씨.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수의 고백에 한영기 회장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애에게 딸이 있다고? 그럼 내 딸이란 말이야?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 씨가 떠나기 전에 임신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한영기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모르던 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키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내 딸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야? 성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아가씨는 아마 회장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애 씨의 뜻을 따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순애 씨가 회장님의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돌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내일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정신과 전문의한테 정기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도진의 말에 한영기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신과? 왜 정신과를 가야 하는데? 최근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어디 나가시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혹시 초기 치매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도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한영기 회장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멀쩡하다. 정신과 같은 곳 갈 필요 없어. 한영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성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도진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분명 유산 상속과 관련된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때 도연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형 말이 맞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연의 지지에 도진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영기 회장은 두 아들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내가 치매에 걸리길 바라는 것 같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진과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진이 변명했지만 한영기 회장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죠. 그날 밤 한영기 회장은 성수와 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성수야, 아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성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유 원장과 관련된 일일 겁니다. 만약 회장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유 원장 작성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한영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 성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단 하늘이 아가씨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한영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전주에서는 세진과 하늘이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버지는 우리가 만났다는 걸 모르시죠? 하늘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것 같아.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서로를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저는 아버지의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늘의 말에 세진은 감동받았습니다. 하늘아, 넌 정말 착한 것 같아. 우리 오빠들과는 많이 다르네. 세진은 형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성수라는 분 아세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운전기사셨어. 왜?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수 아저씨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고. 세진은 하늘의 말을 들으며 상황의 복잡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실마리를 성수가 쥐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성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바래진 사진들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1964년 가을, 순애가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건네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순애의 아름다운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성수야, 고마웠어. 연기를 부탁해.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태어날 아이는 너의 아이야. 그 아이는 연기의 아이가 아니야. 우리 셋의 우정을 위해서 이 비밀을 지켜줘. 성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50년간 숨겨온 것이죠. 그때와는 반대로 하늘은 순애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순애가 떠난 후 혼자 낳아 기른 아이였거든요. 성수는 가끔씩 멀리서 하늘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순애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늘이는 연기의 딸로 키우되 그가 성공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말라는 순애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성수는 한영기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성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1964년 가을, 순애 씨가 떠나기 전날 밤, 저와 순애 씨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성수의 고백에 한영기 회장은 놀랐지만 동시에 어딘가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성공을 위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마지막 밤 순애는 너무 외로워했고 저도 그녀를 위로하려 했을 뿐입니다. 성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입니다. 한영기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도연이 사실은 성수의 아들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럼 하늘이는? 한영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순애 씨가 떠난 후에 혼자 낳아 기른 아이예요. 성수는 계속해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애는 도연이를 회장님 아들로 키우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는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성공한 후에 나타나겠다고 약속하면서요. 한영기 회장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도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일기장에서는 도진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성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진이는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도진이가 자신을 보고 질투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한 거죠. 이 모든 진실을 들은 한영기 회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친아들이지만 지금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고 도연은 성수의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로 알고 살아왔으며 하늘은 자신의 친딸이지만 평생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한영기 회장은 전주로 향했습니다. 성수와 함께 하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한영기 회장은 성수에게 물었습니다. 성수야, 너는 왜 지금까지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성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순애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연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주 독서방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세진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이 들어서자 하늘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한영기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하늘아. 한영기 회장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에서 순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특히 그 맑은 눈빛은 순애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와 하늘이 만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들처럼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모습 말이죠. 하늘아,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니? 한영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성공하실 때까지는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재산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만나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늘의 말에 한영기 회장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이 순애를 그대로 닮아 있었거든요. 하늘아,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내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독서방에서 조용히 사는 게 행복해요. 그때 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늘이 아가씨에게는 유언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진이나 도연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한영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아, 아버지가 유언장을 새로 쓸 거야. 너도 당연히 상속인에 포함될 거고.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빠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진이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넌 아버지의 딸이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우리 오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한영기 회장은 하늘의 독서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 독서방 참 예쁘구나. 어머니가 책을 좋아했는데 너도 그걸 닮았네.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한영기 회장은 하늘에게서 순애의 일기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늘아, 혹시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는 거 알고 있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옛집에 일기장을 숨겨뒀다고.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한영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걸 저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이 종이를 펼치자 순애의 글씨로 쓰인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영기야, 내가 떠나서 미안해. 하늘이는 우리 딸이야. 그 아이를 잘 부탁해. 성수는 착한 사람이니까 도연이를 잘 키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한영기 회장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받은 순애의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한영기 회장이 전주에서 하늘과 감격의 재회를 나누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도진과 도연이 아버지의 부재를 이용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 집에 도착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그는 책장 뒤편과 서랍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순애의 일기장은 이미 성수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상태였죠. 형, 뭘 찾고 있어? 도연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잖아.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혹시 다른 상속인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도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발견한 그 충격적인 사진 때문에 더욱 불안했거든요. 도연아, 너 정신과 의사니까 아버지 상태 좀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지? 도진이 부탁했습니다. 도연은 내심 망설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날 저녁 한영기 회장이 전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늘을 만난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성수는 회장의 짐을 들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영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하늘이도 내 딸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지. 하지만 한영기 회장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성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연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로 알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진실을 말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수야, 도연이에게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한영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성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연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도진은 변호사 김성만과 다시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버지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정신 상태 진단을 받게 해서
유언장 작성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야 해요.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을 언급하시면 어떻게 하죠?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만약 숨겨진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증해야 하거든요. 김성만의 조언에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도연은 동료 박진우와 함께 한영기 회장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치매 진단서를 좀 융통성 있게 써줄 수 있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진찰 없이는 어려워. 하지만 만약 경계선상이라면 어느 쪽으로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세진이 전주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늘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었죠.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더욱 추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늘 언니는 어떠셨어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더구나.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아버지, 하늘 언니가 상속에 포함되시는 거죠? 세진의 질문에 한영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인데 당연히 포함되어야지. 그때 거실에 있던 도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딸이 있다고요? 한영기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진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게 있어. 너희에게는 이복 남매가 있단다. 도진과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복 남자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순애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늘이라는 딸이 태어났지. 도진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그럼 상속 지분이 바뀌는 건가요?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역시 재산이었죠. 도진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늘이도 내 딸이야. 한영기 회장이 꾸짖듯 말했지만 도진은 이미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3등분이던 상속이 4등분으로 바뀌면 자신의 몫이 크게 줄어들 테니까요. 아버지, 그분이 정말 아버지 딸이 맞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한영기 회장은 도진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확인이 무슨 확인이야? 순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내 딸이야.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DNA 검사라든지. 이때 성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진과 도연의 대화를 듣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도진 씨, 하늘이 아가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성수의 증언에도 도진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성수 씨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성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봤거든요. 도진은 성수의 말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수 씨,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들도 있는 건 아니죠?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순애라는 분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한영기 회장과 성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언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아, 왜 그런 걸 묻니? 한영기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도연은 폐가에서 발견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진을 본 한영기 회장과 성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이었죠. 도연아, 그걸 어디서 찾았니? 성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폐가에서 찾았어요.
사진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도연의 질문에 성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영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 거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도진도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죠. 사실 너는 한영기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성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사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수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수는 눈물을 흘리며 50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 순간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수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도진은 이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친형제가 아니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죠. 그럼 도연이는 상속권이 없는 거네요? 도진의 차가운 말에 한영기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도진아, 도연이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거든. 하지만 도진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상속에서 제외되고 새로 나타난 하늘이가 포함된다면 사실상 자신과 세진 그리고 하늘이 3등분하게 되는 것이었죠. 게다가 하늘이가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니 결국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셔야겠네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진의 제안에 한영기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진이 이런 상황에서 반발했을 텐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성수는 도진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도진 씨,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죠? 도진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변호사 김성만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고 도연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김성만은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 분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하늘이라는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이 맞는지 DNA 검사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진의 제안에 김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죠. 하지만 도진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면 모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은밀히 사립탐정에게 연락해 하늘이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한영기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죠. 아버지, 최근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진의 제안에 동조하며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사실 도연도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한영기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아들들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왜 자꾸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려 하지? 하지만 도진과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받아보세요. 요즘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해요. 결국 한영기 회장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소개한 박진우 의사였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도진과 도연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 회장님은 나이에 비해 정신 상태가 매우 양호하십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진우에게 은밀히 접근해 진단서 조작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 돈을 드릴 테니까 치매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박진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른 정신과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드는 것이었죠. 며칠 후 도진은 돈에 매수된 의사로부터 한영기 회장의 치매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언장 작성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그 즈음 하늘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립탐정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하늘이는 분명히 순애의 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하늘이의 정체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기 회장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려던 바로 그날 도진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라는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 상태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도진은 조작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도진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유언장 작성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세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오빠들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진은 당황했습니다. 세진아,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세진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도진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고 변호사와의 만남도 미행했었거든요. 오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진단서를 조작한 것도요. 세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진이 의사에게 뇌물을 주며 가짜 진단서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야? 한영기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세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도진 오빠가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증거예요. 또한 세진은 또 다른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사립탐정을 고용해 하늘이를 조사한 내용도 몰래 입수했었거든요. 하늘 언니가 분명히 아버지 딸이 맞다는 증거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도진 오빠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한영기 회장은 도진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진아,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도진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라고? 너는 가족을 배신한 거야. 한영기 회장의 분노에 도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성수가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영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겠어. 도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죠. 도진이 상속에서 제외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해외로 떠났고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죠. 한영기 회장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하늘에게, 4분의 1은 세진에게,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도연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도연을 진짜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죠. 전주의 작은 독서방, 이곳은 이제 한영기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하늘과 시간을 보냈죠. 오늘도 그는 성수와 함께 전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영기 회장의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성수가 백미러를 통해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서방에 도착하자 하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하늘의 인사에 한영기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거든요. 하늘아, 아버지가 새로운 제안이 있어. 한영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독서방을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전국에 여러 개를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이 좋아요. 너무 크게 만들면 어머니가 원했던 소박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늘의 말에 한영기 회장은 순애를 떠올렸습니다. 순애도 항상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어머니도 그런 걸 좋아하셨을 거야. 그때 세진이 독서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와 하늘과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하늘 언니, 안녕하세요. 세진의 밝은 인사에 독서방 안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세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한영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회사에서도 일이 재미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해요. 세진의 대답에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성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0년 전 순애가 꿈꿨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독서방 한편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성수는 아이들에게 한영기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성수 아저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독서방을 찾은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성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성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성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 그리고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하늘아,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성공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하늘의 따뜻한 위로에 한영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그때 도연이 독서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은 후 한동안 방황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의 인사에는 예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영기 회장은 도연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아저씨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해서.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성수 아버지와도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성수는 도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도연은 성수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좋아요. 부자의 감동적인 재회에 독서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한영기 회장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죠. 그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세진 그리고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한영기 회장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영기 회장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을 만났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영기 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나는 정말 부자였어요. 한영기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 어머니에게 전해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영기 회장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전주 독서방에는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랑은 오래 기억된다. 어떤 이름으로 남아도. 하늘이 아버지를 기리며 걸어둔 것이었죠. 성수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도연은 가끔 찾아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진도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와 언니와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도진은 여전히 해외에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작은 독서방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애와 한영기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